통계 자료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기술 통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 맞아. 적용하는 과정은 파이썬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 주피터 노트를 이용해 데이터 분석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계의 가장 중요한 기술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시각화를 하며 데이터의 특징들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 방법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에서 보면은요, 기술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 통계라는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추측 통계는 기술 통계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의사 결정할 때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 통계가 전체적인 통계와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파이썬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파이썬을 왜 하지? 엑셀로 해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엄연히 여기서 이제 다루는 과정들이 엑셀과 이제 파이썬에서 얼마나 용이하게, 얼마나 효율적이게, 편리하게 제공하는지 그 과정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기술 통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술 통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 통계로 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술 통계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평균 또는 중간치, 그렇죠? 미디언, 또 최빈값, 또 절사평균, 뭐 이런 등등등 우리가 지금 그 이론적으로 살펴봤던 게 있어요. 또 그 한 단계를 넘어서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흩어져 있지? 이제 산점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흩어진 정도에 대한 또 우리가 해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그 계산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고요. 그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데이터에서 분산의 역할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분산을 용이하게 푸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기술 통계 한번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 들어보셨습니까? 데이터들이 막 난제하게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모으죠. 그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력을 한 것들을 표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표를 어떻게 구할까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구간들을 어떻게 나눠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용이하게 파이썬에서 그 방법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도수 분포표는요,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의 빈도를 나타내는 표를 말합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쵸?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그린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혈액형이 있어요. 하나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블러드하고 AAAA, 여기는 그냥 데이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러드를 한번 해서 읽어줬어요. 자, 그러면 보통 보시면요,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블러드를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블러드 이렇게 쳐주면 고맙게도 이렇게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왕이면 프린트를 해줘도 더 좋고요.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블러드 나왔던 AAA, BB, AB, O 이렇게 나왔던 블러드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 데이터들을 엑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손으로 다 계산을 해서 카운팅의 넘버를 주어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해당하는 파이썬에서는 넘파이를 이용하면 굉장히 용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import numpy as np. 요거는 많이 보셨죠? 별칭 np 같고요. np.unique. unique는 유일하다. 유일한 것들만 써줘. 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블러드에 있는 데이터에서. 그 다음에 return count. 그런데 반복되는 개수들이 있잖아. 그 개수들을 다시 알려줘 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명령어로 주게 되겠죠? 한번 제가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레이에는 분명히 나온 것은 A와 AB와 B와 O.
그렇죠. 네 가지 유형의 혈액형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무엇을 반환하라 그랬어요? 카운트, 개수를 반환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A가 3개 나왔고 AB가 하나 나왔고 B가 2개 나왔고 O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반송하게 되겠죠. 반환하게 되겠죠. 그럼 제가 좀 이제 짓궂죠. 여기다 제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5 하나를 더 넣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릴게요. 그리고 또 돌려볼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5가 2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고 해당하는 부분들을 기획을 잘 한다면 바로 쉽게 한 줄, 한 라인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파이썬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이 되나 보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 네, 그러면 판다스 별칭 pd 가지고 왔고요. 이제 시리즈로 가지고 갑니다. 시리즈 블러드 넣고요. 각각의 밸류의 카운트를 해줘. 한 줄로 또 써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볼까요? 밸류 카운트를 넣었어요. 그쵸? 3, 2, 2, 1 이렇게 됐죠. 그쵸? 그 다음에 블러드. 아까 이 블러드는요. 지금 A, B, O, A, B. 지금 O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와 O와 A, B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형태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사용했던 거가 조금 더 용이하죠. 그래서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주피터 노트를 사용하게 된 바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콜랩에서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요, 이게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로 제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가끔 콜랩과 주피터 노트가 이 변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피터 노트에서 웬만한 것들 우리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피터 노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정도 하는 경우는 주피터 노트를 사용하시는 게 더 용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포트 여기 이제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시어본이라는 또 라이브러리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매트플럽도 있고요. 또 시어본이라는 또 라이브러리에서 또 시각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도 시어본이라는 것들을 별칭을 S, N, S로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플럿 해가지고 블러드를 개수별로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 라고 이제 제가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A형, 그 다음에 B, A, B, O 이렇게 해서 카운트로 지금 생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Y 밸류는 레벨은 카운트로 해서 개수대로 나타내고 있어 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명목함수예요. 각각의 A, B, C, D, 그러니까 이산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떨어져 있어서 아무 연결이 없어요. 네, 두 번째 볼까요? 연속변수입니다. 자, 1, 1, 1, 2, 3, 5, 5, 7, 8, 9. 자, 해당하는 넘버는 어떻습니까? 어떤 규칙도 없고요. 그냥 수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도수 분법표를 만들어준다면 어떡할까요? 1, 3개가 있고 2, 그 다음 3, 5, 5, 7, 8, 9. 이것도 지금 제가 정렬로 지금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지만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랜덤하게 집어넣었다면 우리가 이 자체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엑셀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가장 최고값과 최저값을 구해서 뭐 인터벌이 너무 크지 않다면 그 데이터의 구간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데이터의 범위를 4구간으로 정하겠대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고 H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에 X값을 주고 그 다음에 4개의 구간으로 주세요 라고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간들이 어떻게 될까요? 1에서부터 9까지니까 구간들이
8개 중에서 4로 나눴으니까 2개씩 간격이 이제 뜨겠죠.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만들어 주고요. 자, 거기에 이제 그 각각의 그 엣지들은 1, 3, 5, 7, 9로 자,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래서 빈도수를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히스토그램을 한번 우리가 이제 그리면 어레이랑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플러트, 여기 그래프를 그리고요. X값, 그 다음에 4가지의 구간으로 주고요. 자, 여기에 카운트, 여기는 false, 그냥 여기는 디폴트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아까 여기에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1에서부터 3까지 구간에 이렇게 생성하고요. 3에서 5까지 이렇게 구간이 해서 지금 4가지의 구간으로 우리가 생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차이 구분하시겠죠? 여기는 A, B, A, B, O. 이거는 이산 변수. 그렇죠? 각각의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명목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카운트에 대한 거와 여기에 숫자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의 연속 변수의 숫자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 중에서는 대표값이 있죠. 그래서 대표값의 중간에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나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경향치라고 하고요. 대표값을 우리가 자료의 어떤 특징을 말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숫자, 또 자료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우리는 평균 또는 중간값, 최빈값 정도로 우리가 대표값으로 많이 사용한다. 평균은 우리가 보통 average라고도 쓰는데요. 보통 여기서는 mean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왜요? 여기에 함수의 명령이 mean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간값은 뭘까요? median이 되겠고요. 최빈값은 mode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M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균 mean은요. 자료 합을 다 더해서 개수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 100, 200, 400, 500 5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import numpy 했고요. 저도 여기에다가는 numpy 했는데 별칭을 쓰고 싶어요. 그죠? np로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해당하는 것들이 별칭을 np로 해서 mean,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걸로 쓰겠다는 거죠. 평균이 얼마입니까? 260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평균을 다룰 때 어떤 문제가 하나 등장하냐면 아웃라이어, 아주 이상치가 나타났을 때 평균값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가 적을 때 어떤 특정한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이상치, 예를 들어서 뭐 모두가 여기서 일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이 탁 튀었다면 평균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렇게 영향을 줄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예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극단값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는 X에서 500에 하나에 1700을 하나를 넣었어요. 여기 지금 100, 100, 200, 400인데 500 대신에 1700을 넣었다면 어떨까요? 평균값이 달라지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n파이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랬더니 좀 전에 평균값은 260이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값은 500이네요. 자, 대부분의 값들은 100, 100, 200, 400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1700이라고 해서 평균값이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있죠.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 계산을 했었을 때 그 대표, 그 구성되어 있는 그 집단에 대한 성질을, 특징을 제대로 끄집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이제 극복하는 게 우리가 중간값을 이제 적용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중간값은요, 전체들의 데이터들을 서열로 순서대로 내어서 중간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자료의 상위 50%와 하위 50%를 가르는 그 지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값이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해당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위에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 미디언을 한다면 어때요? 200으로 나오게 되네요. 100, 아까 200, 400, 1700이었는데 평균이 500으로 생뚱맞는 값이 나왔는데 중간값은 어떠세요? 중간값은 여기 중간으로 나와서 한 200 정도니까 그 구성에 적절한 값으로 제공하고 있죠. 해당하는 것들이 짝수일 때와 또 홀수일 때 우리가 또 생성하는 것들이 또 다르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도 해당하는 미디언이 지금 4개로 되어 있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중간값은 어때요? 중간 잠깐 볼까요? 여기서도 100, 200, 300, 400이면 얘의 중간값이니까 25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절사평균 한번 볼까요? 절사평균은 뭘까요?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 그 평가위원들의 왜곡되는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절사평균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사평균은 특별하게 그 모듈화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한번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모듈을 짜기 위해서는 DEF, definition이라는 약자입니다. DEF를 쓰고요. mymin, 이제 여기는 이제 그 함수의 이름입니다. 절사평균의 이름을 mymin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를 mylist, 내가 주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지금 줄 거야. 인풋입니다. 그 다음에 return은 반환되는 건데요. 그 절사평균을 끝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처리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내 리스트의 썸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거기에서 평균을 내는 것을 절사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100, 우리가 지금 데이터들을 18, 99 해가지고 4까지 줬죠. 그러면 최고점 10 빼고 그 다음에 최저점 4 빼고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평균을 내겠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평균이 8.83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사평균은 우리가 스스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들 통계에서 해 주었던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그 공식대로 코드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빈값은 어떨까요? 최빈값은 이미 다 함수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또 하나의 이제 import 모드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통계라는 스태티스틱에 대한 스파이스에 대한 모드를 가지고 와서 모드의 함수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와서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그랬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수가 7이야. 근데 몇 개가 나왔어? 6개나 나왔어. 라는 것들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름을 한번 줘볼까요? 이름을 줬는데 홍길동, 춘향이에서 쭉 해서 이름들을 만약에 생성을 했다면 여기서도 모드에 대한 부분들을 놨더니 춘향이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라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들의 집단에 대한 특징들을 제공할 때 대표값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평균, 중앙값, 또 최빈값, 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절사평균을 또 제공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이제 어떠한 형태를 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산성 측정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분산, 표준 편차, 또한 범위, 또 사분간의 범위,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산성이라는 말은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우리가 말하는 산점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 경영치가 자료가 무엇인지를 알면 어떻게 흩어져 있는가, 누구 중심으로, 중심값 중심으로, 그러니까 평균 중심으로 어떻게 흩어져 있지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볼까요? import numpy 다시 제가 이제 입력하고요. 그러면 범위를 우리가 이제 성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별칭 쓰지 않고 그냥 numpy를 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니멈 구하는 것은 미니멈의 numpy mini, 그 다음에 numpy max,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 요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부분을 썼더니, 자, 요 세 가지를 제가 바로 썼어요. 그랬더니,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7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범위는 어떻게 7 빼기 1이니까 6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 최소값 정리됐고요. 범위 됐어요. 그럼 이제 분산에 대해서 볼까요? 분산은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평균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렇죠? 분산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 분산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 중심으로 굉장히 좁혀서 촘촘하게 몰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평균에서 데이터가 벗어난 정도의 수치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산에 대한 공식에 대한 이제 흐름입니다. 데이터에서 평균값을 빼고 그것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분산이 크면 데이터가 평균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걸 말하고요. 분산이 작으면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몰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넓으면 이렇게 퍼져 있고 좁으면 이렇게 몰려 있고 이 형태들을 나타냅니다. 표준 편차는 어떨까요? 분산을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데이터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한 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numpy variance, 이것은 분산입니다. 자, 여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표준 편차입니다. 자,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numpy다 squared, 이거는 뭡니까? 제곱근이에요. 누구를 제곱근합니까? 분산을 제곱합니다. 그래서 numpy variation 하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하고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있는 거 했더니 자, 분산이 3.2399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8이에요. 그런데 아까 공식대로 넣었더니 분산에다가 루트를 쓰었더니 1.8 동일하게 내었죠. 자, 이렇게 해당해서 표준 편차에 대한 부분, 분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학생들한테 뭐 상위 몇 프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사분위간의 범위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네 가지 쿼터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interquartile range.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0까지를 놨을 때 4등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25%, 50%, 75%, 상위 25%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4분위간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냐? 3분위에서 1/4분위를 말한다. 그게 뭐냐면요. 자, 0에서부터 25%, 25%가 우리가 여기까지가 1/4분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 4분, 3, 4분 여기까지를 우리는 4분위간 범위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분위의 쿼터 1은 25%의 지점, 2/4분위는 쿼터 2 50% 지점인데 중간값이라고 이야기하죠. 3/4분위 수는 쿼터 3 75%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구간들의 전체 데이터의 50%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1/4분위에서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Q라는 거였죠? 여기 약자 Q입니다. 퀀타일, 이게 4등분을 말하는 거예요. 4등분에 X값에 0.25, 25%는 얼마야? 여기서 우리가 X값이 이미 줬죠. 어떻게 줬습니까? 여기서 줬죠. 여기에서 25%, 하위 25% 얼마야? 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이 2.25 정도 돼. 거기에 이제 평균값을 말하고 있겠죠. 여기서 50%는 해당하는 것은 X하고 50%. 그렇죠. 그 다음에 75% 이렇게
생성하고요. 4분위가의 범위는 Q3에서 Q1이니까 우리가 해당하는 대로 코드를 75%에서 25%를 빼준 결과를 2.5 자리가 우리가 4분위가의 범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변산성 측정지에서 이상점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까 아웃라이어가 등장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들은 대표값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료들이 평균값 중심으로 다 몰려 있는데 여기서 이 평균값에 몰려 있는 이 흐름에서의 벗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이상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중심 경향치에서 크게 벗어났다면 이거는 이상치인 것을 우리가 이제 대강 알죠. 자, 그러면 이 이상치는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를 썼었을 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쓰는 데이터들이 뻔해요. 레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광주에서 쓰고 기껏해야 대한민국 안에서 보통 쓰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에서 다음 날을 갔더니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제 크레딧 카드가 아직 결제가 되었어요. 자, 전체적인 100개의 데이터를 썼는데 혼자 아웃라이어가 뜨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데이터 지금 그 크레딧 카드가 지금 도용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알람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평균에서부터 벗어났을 때 이상치가 경제적인 그 신용카드나 우리가 또 어떤 때는 또 범죄나 이러한 것들 측정할 때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상관 분석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끼리 같이 연관이 되는 거야.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공분산은요.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X와 Y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산전도에서 나타내는 것을 이제 가로축을 X고 세로축을 Y라고 우리가 이제 두면요. X값 줬고 Y값을 제가 이제 생성을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용했던 매트플러블리베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프를 그렸더니요. 여기는 X축이고 Y축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관계가 되면 대강 이게 직선관계로 좀 들여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대략 증가하더라. 상관도가 있어요. 어떤 상관도가 있을까요? 자,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X축이 증가했더니 Y축도 증가한대요. 또 X축이 증가하는데 Y축이 감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게 공분산에 이게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개가 다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간에 영향을 서로 받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우리가 공분산을 0으로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같이 증가한다. 이 케이스는 지금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플러스. 만약에 X가 증가하는데 Y가 감소한다면 이런 식으로 등장하겠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관관계는 있지만 어떤 양의 관계, 음의 관계로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넘파이로 해서 제가 이제 공분산을 계산했더니 어떤 모습이 됐냐면요.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행렬로 나왔어요. 자, 들여다보세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는 X와 X,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고요. 여기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동일하죠. X와 Y, Y와 X의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얘네들의 상관도에 대한 관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에서 볼 때 해당하는 것들이 어떠세요? 5.611. 여기가 공분산의 값이야 라고 읽어주고요.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요 관계를 한번 볼까요? G하고 W의 값을 제가 줬어요. 그리고 여기가 공분산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0,0이래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떤 모습인가요?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직선의 관계가 아니죠.
자, 여기는 그래프 관계로 나타나고 있네요. 아, 여기는 상관도가 애매모호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분산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결정해 주는 것을 상관계수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요. 피어스 상관계수에 대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는 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고요. 바로 우리는 이 공식을 준비되어 있는 함수를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었더니 이제 공분산이 나왔죠. 그래서 상관관계에서 여기에 상관계수를 했더니 어떻습니까? x와 x는 1로 나타내고요. 0.86, 0.86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우리가 말한 상관계수를 의미합니다. 상관계수를 의미하는 것은 0과 1, 0자리에 1자리에 해당하는 거 써줘. 그래서 나왔던 관계가 어떤가요? 0.86. 여기서는 해당하는 것들이 상관계수가 굉장히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관계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공식들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를 제가 이제 해왔어요. 상관이 플러스인 경우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증가할 때 우리가 상관계수의 플러스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관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0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통계에는 기술 통계와 추측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추측 통계를 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본 학습을 통해서 대표값, 또 표준 편차, 분산, 또 상관계수, 공분산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과정을 가장 깊이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래프를 통해서 또한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들의 성질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